안녕하세요. 민경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 2020년 6월 20일 서울시 의기직 공중보건의 기출문제 해설 특강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의기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서울시를 제한 나머지 의료기술직 문제에서는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는 비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원에 대한 비공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번에도 많이 지금 복원 중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의기직의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공중보건의 장별 출제 문항수를 짚어봅니다. 먼저 1장에서 공중보건의 이해가 2문제, 역할과 질병관리가 3문제, 3장의 모자보건, 성인병, 노인보건에서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4장의 인구에서 인구보건에서 1문제, 5장의 통계에서 보건통계에서 1문제가 나왔고요. 6장의 환경유생과 환경보건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7장의 산업보건에서 2문제, 8장의 식품유생에서 2문제가 출제됐고요. 9장, 10장, 1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처럼 공중보건 속에 보건행정 문제가 나왔는데요. 현재 보건행정의 4장에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규가 신상이 나왔거든요. 복규 문제가 신상인데요. 의료, 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신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의기직에 대한 공중보건의 총평을 짚어보면 서울시 의기직의 공중보건은요. 비소, AS, 이어시냐, 식중독, 의료, 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5, 6개 출제됐어요. 여기서는요. 신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4레벨이 되겠습니다. 항상 매일마다 서울시 의기직의 공중보건은 레벨이 4레벨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1장의 공중보건에 의해서 2문제가 나왔는데요. 공중보건의 발전사 5차 해스프레이 2030에 출제되었습니다. 좀 전에 지방지역에서 공중보건은 6차 해스프레이 2030이 나오는데 어쨌든 5차와 6차에서는 생활실천의 활동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이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2장의 역학과 질병의 3문제에서는 법정 감염병의 분류, 호외 가설이 출제됐어요.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이 출제되었습니다. 3장의 파트에서 모자보건, 성인병, 노인보건에서 4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당뇨병의 진단기준, 소아, 표준 예방접종표가 출제됐고요. 모성 사망비, 장기요양 보험, 사회 보험자가 출제되었습니다. 4장의 인구보건에서는요. 부양비 지표가 공식에 출제됐어요. 5장에서 보건통계에서 한 문제는요. 비율척도, 빛척도가 출제되었습니다. 6장의 환경유생과 환경보건의 2문제는요.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의 산화제가 출제됐고요. 의료 폐기물의 종류가 출제되었습니다. 7장의 산업보건의 2문제에서는요. 두 문제에서는 중금속 물질 중에서 비소가 조금 더 심화로 출제됐고요. 산업재해지표가 출제되었습니다. 8장의 식품유생에서는 2문제인데요. 이어시냐 식중독, 그다음에 회충증이 출제됐어요. 보건행정 4장의 사회보장, 의료보장의 2문제 중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출제되었습니다. 좀 전에 신상으로 출제됐던 게 의료 복규 한 문제는요. 처음 출제된 것으로서 의료, 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건 통합 돌봄 서비스는 원래는 지사간, 간호직 8급의 지역사회 간호학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서 응용돼 출제가 됐거든요. 이렇듯 과거부터 지방지 수탁시험보다는 서울시 시험이 항상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기직을 준비한 수험생은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 기본서, 빅마마 기본서, 2단계 기출문제 뽀개기, 3단계 실전 적용 모의사를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꼭 부탁한데요. 공중보건이 들어가는 과목에서는 보건진료직, 또 의기직, 쌤들 전부 다 꼼꼼하게 이제 공중보건 서울시 의기직까지 봐주시면 고득점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을 보시면요. 그래서 측정 지표에서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5장에 출제가 됐는데요. 비척도는요, 비율 척도는 키,
비율 척도입니다. 두 번째 성별의 남녀가 있어요. 명목 척도. 세 번째 경지 수준 상중하가 서열 척도를 우리가 순서 척도로 가잖아요. 네 번째 온도, 0도, 5도는 등간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가 간격 척도, 구간 척도로 가거든요. 정답이 1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인에서 척도의 종류 중에 명목 척도가 애시가 나왔거든요. 애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별, 종교, 혈액형, 운동선수의 등번호, 치료군과 대조군의 구분 등이 현재 명목 척도 애시인데 그 중에서 성별이 2번 주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 척도, 순서 척도는요. 애시에서 시험 석차, 생활 수준의 상중하, 품질 등급, 상품 선호 순위, 암이나 악성 종의 병기, 질병의 중증도가 있는데 그 중에 생활 수준의 상중하가 3번을 주제됐어요. 그러니까 감격 척도가 등간, 구간 척도죠. 예를 들면 애시에서 온도가 있거든요. 온도가 신문제 사항 주제되었습니다. 물가지수, 만족도, 상표, 선호 등이 있고요. 비율 척도가 있는데요. 비율 척도가 문제 주제됐었죠. 척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입니다. 애시가 보면 연령, 키, 몸무게, 혈당치,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있는데요. 시험문제 키가 나왔거든요. 9cm, 150cm. 비율 척도에서 정답이 1항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문제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 애시가 출제됐는데요. 출처는요. 5장의 389부터 390쪽에서 됐고요. 적중은요. 기출문제 뽀개기 5장의 592쪽에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의 문제는요.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항에서 아침 공복 시 정맥 혈당이 뒤에 126 mg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한 혈당이 뒤에 200mg 이상일 경우, 3항에서 75g 당부화 시험에서 2시간 후에 혈당이 뒤에 200mg 이상일 경우가 현재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4항에서는요. 임시성 당뇨병에 대한 진단 기준이 보기 지문에 들어갔거든요. 4항에서 임신 24 내지 28주에 75g 당부화 시험에서는 2시간 후가 아니라 1시간 후가 되겠어요. 1시간 후에 혈당이 뒤에 180mg 이상일 경우입니다. 또 2시간 후는요, 혈당이 뒤에 153mg 이상일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답이 되는 게 4항이거든요. 해설에서도 다 명시해놨고요. 지식인을 보시면 첫 번째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있어요.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 2번이 1항 나왔었죠. 8시간 이상 공복 혈장의 혈당이 뒤에 126mg 이상. 세 번째가 3번 주제됐었죠. 75g. 당부와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뒤에 200mg 이상일 때. 4번이 2번 주제됐었죠.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다음, 다갈, 다식, 단뇨와 이미 혈장의 혈당이 뒤에 200mg 이상일 때를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임상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시면 임신 24에서 28주에 75g, 당부와 검사에서 1시간 후에 혈당이 뒤에 180mg 이상일 때, 2시간 후에는요, 혈당이 뒤에 153mg 이상일 경우에요. 다음 이제 3시간 후일 때는 혈당이 뒤에 140mg 이상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문에서 이거는 빅마마 기본서 공증보건의 3장의 308쪽, 그다음 적중은요, 3장의 기출 493쪽에 문제 90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지문의 3항에서는요, 보기에서 말하는 COD, 즉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산화제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니은의 가망산 칼륨 KMnO4, 그다음 디귿의 중크론산 칼륨이 이제 K2Cl2의 O7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항이거든요. 그다음에 COD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산화제의 종류는 강화산 칼륨과 중크론산 칼륨을 주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출처가 6장에 574,
그다음에 기출문제 뽀개기 6장에 913, 문제 425번이 되겠어요. 문제 4번은요. 공주보건의 발전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에서 히포크라테스, 2번 존 스노우, 3항에 루이 파스테르, 4번째 중세시대가 나왔는데요. 먼저 1항에서 히포크라테스는 지병의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존 스노우는요. 콜레라의 유행을 조사하여 오염된 식수가 질병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역학적인 연구 발전에 방법의 발전에 기여했다. 세 번째 파스텔은요. 세균세를 확립하고요. 예방접종의 개념을 제시하여 감염병 예방의 과학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상은요. 중세시대가 틀렸었죠. 그래서 과학적 공중보건의 발전에 크게 발전하여 환경위생관리와 체계적인 질병 예방 정책 널리 시행됐다. 4번이 오답인데요. 먼저 상을 보시면 자, 1항에서는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의 원인을 신의 저주나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생활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황리케 존 스노우는요.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점 지도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그저 장기가 아닌 나쁜 공기가 아닌 오염된 식수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 역학의 출발점으로 불릴 정도로 역학적인 연구의 방법의 발전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 황리케 루이 파스테르는요. 백조목의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의 병인수를 증명했습니다. 닭 콜레라 백신, 탄저병의 백신, 돼지 단독 백신, 광견 백신 등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의 개념을 제시해서 감염병 예방의 과학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중세기가 아니라, 이거는 공중보건의 싹이 튼 시기를 우리가 여명기를, 즉, 요랑기로 한다면, 황리키 시대는요, 특징이 과학적 공중보건 활동이 크게 발전해서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과학적 공중보건 활동이 크게 발전하여 환경위생관리와 체계적인 질병 예방 정책이 널리 시행된 시기를 좁게 본다면 이거는 황리기고요. 넓은 차원에 넓게 본다면 여명교 황리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궁극적으로 중세시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답이 4항이고요. 빅마마 기본서 1단계 1장의 16부터 17쪽, 22쪽입니다. 기출문제 뽀개기 1장의 43, 79번이거든요. 적중 문제가 1장의 43, 문제 79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5항을 보시면 감염병을 예방 및 관련한 법률상 법정 감염병의 분류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번에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1급 감염병이에요. 홍역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죠. 세 번째 말라리아는 3급 감염병이거든요. 네 번째 인플루엔자가 2급 감염병이 아니라 몇 급이죠? 네. 4급 감염병 분류됩니다. 오답이 4번이고요. 기본서 2장의 189에서 191쪽, 적중 기출 문제 2장의 373쪽에 문제 458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6번 지문은요. 역학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서 코의 가설이 있습니다. 코의 가설은 4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특정 병원체가 특정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됐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코의 가설에 따르면 해당 병원체는 질병 환자에게서 발견되고요. 순수병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망의 코의 가설은 주로 모든 비감염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일반적으로 적용돼. 이 부분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3번이 오답이에요. 보시면 3번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 누구에 있었죠? 코의 가설은요. 주로 감염성 질환에 유용해요.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이 일부에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기도 되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의 사항에서는 역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통계적인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틀린 정답은 3번인데 1항에 대한 질문을 더 보시면
코의 가설의 네 가지 조건은요. 하나의 질병에 하나의 병원체가 대행되는 특정 병인설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가설의 순서는요. 네 가지의 가설의 순서가 있는데요. 환자에게서 발견, 그다음 분리 및 순수 배양, 실험 동물에게 주입 또는 동일한 질병의 발생, 동일 병원체 재분리 순이거든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내용에서는 좀 전에 질병 발생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역학에서는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연한 일치라든가 교란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학에서 통계적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의 가설에 대한 지식인을 봐주시면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이항으로 출제됐습니다. 코의 가설, 코의 공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균은 해당 질병을 앓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돼야 된다. 두 번째, 원인균은 해당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분리되어야 하고요. 순수 배양이 돼야 된다. 이게 현재 2번 출제되었습니다. 원인균을 그저 감성이 있는 동물, 실험 동물에 주입했을 때 같은 질병이 발생해야 된다. 원인균은 실험 동물에서 다시 순수 분리된다. 좀 전에 코의 가설의 순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코의 가설은요, 주로 감염성 질환은 유용했어요. 유용하지만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의 일부에서는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감염성 질환에서도 일부 균은 현재 질병의 진행과 함께 살아있기도 하고요. 배양하기 어려운 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균들을 분리하거나 배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3번 항이 틀린 질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 본서에 기본서 그대로 있어요. 코의 공리, 코의 가설은요. 2장의 87쪽, 그 다음에 2장의 기본서의 80쪽에 날개 확인 문제에서 짚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7번 항을 짚어보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상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지식인을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지식인 저 밑에 있죠. 의료 폐기물의 종류는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인데요. 격리 의료 폐기물, 유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2호에서 유해 의료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지식인 보시죠. 이제 유해 의료 폐기물에서 과목에서 조직물 폐기물에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동물의 사체가 출제됐어요. 남목에서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폐시험과 폐장갑이 출제가 남목이 3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해 의료 폐기물의 조직물 폐기물에서 과목이 1번, 남목이 3번 출제됐고요. 그 다음 다목에 손상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라목에 생물, 화학 폐기물의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가 2번 출제됐고요. 그 다음 마목에 혈액 오염 폐기물이 있어요. 세 번째,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과목이 4번 출제가 됐는데요.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이 출제되었어요. 탈지면, 붕대, 꺼지나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 세트가 있고요. 4번 출제됐거든요. 남목에서 혈액이 함유되지 않는 담의 폐기물입니다. 비고 라인이 있거든요. 비고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다시 문제 지문을 앞에 7번 지문을 가시면 7번입니다. 다시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7번에서 1항 인체 장기나 동물의 사체는 조직물 폐기물에 해당된다. 맞는 거잖아요. 두 번째, 폐백신, 폐암제, 폐화학치료제는 격리 의료 폐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물화학 폐기물에 해당되거든요. 궁수로 생물화학 폐기물은요. 유해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잖아요. 격리 의료 폐기물이 아니에요. 2번이 오답이죠. 세 번째, 시험, 검사에 사용된 폐시험관, 폐장갑은요. 병리계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감염 위험이 없는 혈액에 함유된 탈지면은 좀 전에 일반 의료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답이 몇 번이죠? 2번이고요. 해설이 쫙 나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인도 말씀드렸거든요.
쭉 마지막 갈게요. 이 출처를 보시면 기본서 6장에 480쪽, 그다음 적중은요 기출문제보기 6장에 792쪽, 문제 185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8항은요 보기에서 감염병, 백신 종류, 1차 예방 접종 시기를 옳게 짝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거든요. 박스골 첫 번째 기억의 결핵은요, 여기서는 헤파타이티스 B, 햇비, 생후 4주내가 틀렸거든요. 여기서 결핵은 이제 헤파타이티스 B가 아니라 BCG, 피내용이군요. 4주 이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내 폴리오는 IPV, 생후 2개월. 시작하죠. 디귿, 수두는 VAR인데요. 이거는 생후 2개월이 아니라 생후 10에서 15개월입니다. 니럭은요, 홍역은 MMR 혼합 백신으로서 생후 10에서 15개월이기 때문에 정답 3번에 니은하고 니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의 결핵은 PCG, 피내용, 생후 4주 이내입니다. 그러면 현재 헤파타이티스 B, 햇비는요, B형 감염 백신이거든요. 1차 출생 시 2차가 1개월, 3차가 6개월입니다. 문제는 디귿의 수두 VAR은요, 생후 10에서 15개월이거든요. 추가 적용 없어요. 이거는 제 본서의 3장에 288부터 289쪽이고요. 기출문제보기 3장의 470쪽에서 문제 4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문제 9번을 짚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항은요.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던 것은 1항에서 1963년이 아니라 1917년 7월 1일이거든요. 두 번째, 전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거는 1989년이 맞아요.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될 때 2000년 맞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재정까지 통합했어요. 재정을 통합할 때가 2003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답이 1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에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제 본서에 의료보장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연역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1번 항이 틀렸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이에요.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아까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공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다. 2번 1989년 7월 1일자 도시지역의 의료보험 실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세 번째 2000년 7월 1일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현재 직장조합을 통합하여 의료보험조직을 완전 통합했으며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네 번째 2003년 7월 1일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했다. 했었죠? 이거는 현재 보건행정기본서 4장의 385부터 386쪽에 연역표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적중은요.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 4장의 592쪽에 문제 22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문제 10번은요. 보기는 노령화 지수 및 노년 부양별 산출한 시기다. 공식을 넣어라. 나왔는데요. 기억부터 니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노령화 지수는요. 노년 인구 나누기 유년 인구죠.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 분의 분모가 15년 64세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1항의 기억은요. 14세 미만 인구가 아니라 뭐죠? 이거는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두 번째 니은은요. 0 내지 14세 인구, 즉 14세 이하 인구니까 2번 맞고요. 이거는 노령화 지수에 대한 1번, 2번 중에 2번 맞습니다. 3, 4번은 노년 부양비 디귿 15년 64세 인구, 경제활동 연령 인구가 아니라 노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 4번의 니은은요. 경제활동 연령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생산 인구, 생산 연령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다 동요인데요. 이거 15년 64세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옳은 정답은 2번이죠. 다 공식 나와 있고요. 지식이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노년 부양비 출제됐고요. 노령화 지수가 출제되었습니다.
제 본서의 기본서 4장에 366 적중은요, 기출문제 보기 4장의 559 문제 34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문제 11번을 짚어보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물질은 수증에 존재하는 중금속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 착색, 빈혈, 체중 감소, 지각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급성 중독 시에 혈압 강화, 혼수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비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해설을 꼼꼼하게 봐주시면 수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은요, 보기 지문에서 카드뮴, 비소, 납, 순, 육각크롬 등이 다양합니다. 이 문제 중에서 1번, 2번, 4번이 이제 후보군이 들어가고요. 이 문제 해답을 알 수 있는 핵심어가 될 수 없어요. 다음 이제 시안은요, 시안이 3번이잖아요. 중금속은 아니고 유기, 무기화물이거든요. 그 3번에서는 시안은 이제 정답에서 제외돼야 되죠. 피부 착색, 색소 침착, 흑피족은 비소의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두 번째, 빈혈, 용혈성 빈혈은 2하고 4, 비소와 납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또 이제 후보군에서 급성 중독 시 혈압 강화, 혼수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금속은 비소거든요. 비소는 과거에 사약, 비소는 이제 사약이죠. 사국영화 보면 사약, 주성분 아비산으로 쓰였을 만큼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산은 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거든요. 무색 무취로서 가루를 만들게 되면 흰색 가루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아비산, 삼산화 비소입니다. 첫 번째 1항의 보기에 카드뮴은요, 흡입 시 유장관, 계통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복통이나 설사 등을 일으키고요. 만성 중독 시에는 폐기종, 신장장애, 단백뇨를 일으킵니다. 일명 이타의 병의 대표적인 질환이 카드뮴 중독이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시안은 청산가리 성분이잖아요. 세포호흡제, 급성, 저산소 쪽으로 인해서 즉사하거나 이제 중금속은 아니고 유기, 무기화물입니다. 이제 납은요, 용혈성 빈혈이나 피부 창백, 구강치음부의 연선, 레드라인, 유장장애 등등을 일으키고요. 신경이나 근육계통의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급성뇌증이라든가 심한 흥분이라든가 정신장난, 깊은 호흡 상태 등의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소에 대한 지식인을 봐주시면 성상은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가진 이제 반금속성 원소입니다. 은회색을 띠고 있고 잘 부서진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가열하면 녹지 않고 승화됩니다. 순수한 상태에서 무색 무취나 가열 시 마늘 냄새가 나는 독성이 강한 원소거든요. 산소와 결합하면 앞서 말했던 비상, 아비산, 삼산화 비소라는 독극물이 됩니다. 노출은요, 지하수나 오염된 식수나 광산 주변 재련소 등인데요. 급성 중독일 때는 심한 구토나 설사, 쇼크나 혈압 강화, 혼수 또는 사망에 초래할 수 있고요. 만성 중독일 때는 피부 착색, 과색소 침착, 피부 각화증, 빈혈, 체중 감소, 말초신경염, 손발 저림, 지각장애, 피부암이나 폐암, 방광암, 위험물 증가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처가 7장의 산업보건에 691쪽의 빅마마 기본서에서 나와 있어요. 좀 심화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문제 12번에서는 보기에 설명한 세균성 식중독 가장 옳은 것은 원인균의 특성은요, 그런 음성의 강균, 존의 생존성이 강하다. 발육 온도가 3대 전후다. 여기서 포인트가 존의 생존성이 강한 게 포인트거든요. 냉장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식중독으로 유명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리스테리아균과 보기 1항에는 여시니아 신독이군요. 여시니아 균입니다. 그래서 보기 후보원에서 1항임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원인 식품은요, 돼지고기, 냉장 유통되는 식품, 우유나 치즈, 감염 경로가 오염된 돼지와 소의 섭취가 되겠어요. 여시니아 중독, 장염 비브리오, 보툴린 중독, 황색포도상 구기 중에 첫 번째 원인균에서 좋은 생존성이 강하다가 여시니아 신독, 여시니아 균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을 간파하셨을 거라 봅니다. 현재 그다음 또한 그저 바이러스에는 겨울철에 장염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가 있고요. 병원체가 그런 음성의 강균이고 4도 시야의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육의 냉장이나 냉동, 유통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요하는 식도균이 여시냐균이거든요. 여시냐균은요, 임신부에게 유산이나 사산을 익히는 식도균으로서 니스테라균입니다. 니스테라균은요, 그람 양성의 강균이고 여시냐균은 그람 음성의 강균이거든요. 포인트. 그래서 좀 전에 원인의 특성에서 그람 음성의 강균을 제시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시냐균이라고 여러분이 간파하셔서 봅니다. 특히 여시냐균은요,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1리터에서 검출지 아니한다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을 보시면 여시냐균의 진독에서는 원인균이 그람 음성의 강균, 그다음에 감염 원인 가축, 특히 소, 돼지, 기타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에서는 이 균이 여시냐균은 1리터 검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원인식품은 이 균으로 오염된 식유나 음료수 있고요.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은 돼지고기 제품이 가장 큰 오염원입니다. 증상이나 잠복기는요. 그래서 특히 유아에게는 복통이나 발열이 따르는 유장염을 일으키고 소아에게는 설사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는 조온의 생존성이 강하고요. 진공 포장 상태 증시가 있기 때문에 냉동육의 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는요, 제1단계 기본서 8장의 744쪽, 그 다음에 실전 동용 모사 7회, 문제 10번의 127쪽에 문제 10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13번 지문에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에 건강생활 실천 분야의 과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26년도 수탁의 공중보건 6차가 나왔고요. 서울시 의교직에서 5차가 나왔지만 어쨌든 간 동일해요. 여기서는 건강생활 실천 분야 분과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수월하게 풀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건강생활 실천 분야의 중점 과제는요, 5가지가 있잖아요. 절주, 영양, 금연, 1번, 2번, 3번 플러스 신체활동, 구강건강이고요. 자, 네 번째 비만이 오답인데요. 비만은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의 분야의 중점 과제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적중의 1장에 49, 52쪽, 그 다음에 기출문제 뽀개기 공주본의 1장에 129쪽에 문제 25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요,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이 있거든요. 3대 요인은 감염원, 감염경로, 감염性숙주입니다. 3대 요인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1번은요, 감염원이 아니라 감성 있는 숙주입니다. 2번과 3번은요, 감염 경로 2번 맞고요. 세 번째 감성 있는 숙주가 아니라 감염 경로거든요. 공주로 2번, 3번은 감염 경로를 기술하고 있어요. 네 번째 감염병 발생은요, 3대 요인으로서 감염원과 감염 경로, 감성 있는 숙주가 모두 존재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1항에서는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숙주를 의미한다. 감염성 있는 숙주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낮을수록 감염원이 된다. 그 다음 2번, 3번의 감염 경로에서 2번은요. 병원체가 감염해서 감염성 있는 숙주로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감염 경로라고 합니다. 접촉 감염, 공기 감염, 동물에 의한 전파되기 포함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병원체가 전파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이건 감염 경로예요. 감염성 숙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염원과 숙주 사이의 전달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감염병 발생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만 존재하면 발생하며 숙주의 감성은 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틀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감염병 발생은 3대 요인으로서 감염원, 감염 경로, 감성 있는 숙주가 모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2번 항이다 볼 수 있어요. 해설에서 다 설명했고요. 지식인에서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이 있습니다. 감염원이 1번, 감염 경로가 2번, 3번. 감성이 있는 숙주가 이제 1항으로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제 본서에 기본서 2장의 145조. 그다음에 공중보건 기본서 2장의 145쪽에 날개에서 기출문제를 제가 짚었습니다. 적중됐어요. 제가 6호 문제 또 풀어봐야된다고 했죠. 문제 15번에서는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0일 이내에 발생하는
여성 사망자 수가 분자. 분모, 당해 연도의 출생아 수로 분모, 나눈 수치를 10만 분비로 표시한 10만으로 표시하는 사망 지표가 모성 사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하는 여성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10만 분비로 표시하는 사망 지표 모성 사망비거든요. 그래서 1항에서 모성 사망률은요, 분모, 연간 가임기 여성, 즉 15 내지 49세에 대한 분자, 연간 모성 사망수를 말하는데 상수는 1000 또는 10만으로 제시한 것을 우리가 모성 사망률입니다. 자, 세 번째, 생애 모성 사망의 위험은요,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임신 또 출산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사망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생애 모성 사망의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네 번째, 특수 사망률은요,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인구 집단에서 인구 특성별로 구한 사망률이거든요. 사인별 특수 사망률, 특성별 특수 사망률이 있습니다. 제 본서에 모성 사망과 모성 사망비를 구별하는 입장과 구별하지 않는 입장에서 여기는 15번은 구별하는 입장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빅마방 기본서 3장의 280쪽, 기출문제 보기 5장의 673, 문제 179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문제 16번 질문은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가장 옳은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바꿔서 출제가 됐어요. 먼저 1항은요,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이거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죠. 예, 그다음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한다. 이거는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이에요. 2번은요, 자산조사가 필수적이다.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죠. 자산조사가 불필요하다. 이거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3항은요, 빈곤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 빈곤의 완화 및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 옳은 질문 3번이고요. 네 번째,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공공부조예요. 사회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불 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반면에 사회보험 보편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질문으로 사망이죠. 해설 나와 있고요. 서브 지식인을 보시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에서 보기 지문에 맞게 제가 언더라인 해놨거든요. 첫 번째 지불 능력이 4번입니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 지불 능력 있는 국민을 대상합니다. 이 반면에 보험료 지불 능력 있는 국민을 대상하는 거 공공부조죠. 목적이 3번 주제돼서 목적도 제가 언더라인 해놨는데요. 사회보험의 목적은 미래의 불안에 대한 대처예요. 이에 반면에 공공부조의 목적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 범위가 4번 주제됐었죠. 수혜 범위가 사회보험은요, 수혜 범위가 전체 국민이니까 그죠, 보편주의. 반면에 공공부조의 수혜 범위는요, 수혜 범위가 일부 국민에 대한 선별주의, 그죠, 선별적 프로그램이에요. 제 밑에 재원이 1번 주제됐었죠. 여기서는 그래서 기여금, 부담금,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사회보험이라면 조세로 재정 확보,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조사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2번인데요. 이제 사회보험에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되면 자산조사가 불필요해요. 반면에 공공부조는 선택적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필수 조건에 해당되겠죠. 여기 2번 항입니다. 이는 본서의 4장의 보건행정의 기본서 4장의 358쪽, 다음 보건행정의 기출문제 보기기 4장의 531쪽, 문제 101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공중보고서에 보건행정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 17번 지문을 짚어보면 산업체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앞서서 좀 전에 수탁 공중보고서 도수율에 대한 응용 문제가 나온 게 공식이 출제됐어요. 먼저 1항의 건수율은요, 제일건수 나누기 제일자수 곱하기 1000. 여기서는 제일자수가 아니라 평균 근로자수가 되겠죠. 두 번째 도수율은요, 제일건수 나누기 연근로시간수 곱하기 100만. 세 번째 강도는요, 분자하고 분모가 다 틀렸거든요.
이제 분자가 재발생 건수가 아니라 근로손실일수, 작업손실일수거든요. 분모는 평균 근로자 수가 아니라 연 근로시간 수, 상수는 처음 맞습니다. 네 번째 평균 손실일수는요, 분자가 틀렸는데요. 연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근로손실일수 나누기 재건수, 이건 상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2항이고요. 제 본수에도 자, 암기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에서 나왔었죠? 첫 번째 건수율이 1번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수율이 2번, 세 번째 강도율 3번, 그 다음 8번에 평균 손실일수 중독률이죠? 4항으로 출제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의 7장의 산업보건의 643쪽과 기출보객이 이제 7장의 980쪽 문제 76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8번은요. 분병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파리 구제 등의 환경의 개선과 보건교육의 강화, 청정 채소를 재배하거나 환자의 정기적인 검사와 구충이 필요로 인체 감염 및 기생충을 오라면 이거는 회충증입니다. 자, 이거는 회충증이 되겠죠? 1항입니다. 간흡증증, 유구조증, 아니사키증이 있는데요. 이건 정답이 1항 회충증이고요. 해설을 보시면 간흡증증, 간디스와 간흡증증은 붕어나 잉어대 민물고기를 생식을 금해야 돼요. 세 번째 유구조증을 돼지고기 생식을 금해야 되고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겠죠. 네 번째 아니사키증은 해산류는 두 종류 생식을 금해야 되고요. 해산류는 두 종류를 가열하거나 냉동 처리하면 감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충류의 기생충 질환의 예방대책에서 먼저 1항에서 회충증뿐만 아니라 편충증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시험 문제 좀 전에 나왔고요. 분병관리 철저, 유생적인 야채 관리, 유생 식생활과 손 청결 등의 보건교육 강화, 환경 개선이나 파리 구제, 정기적인 구충제 공개, 집단 구충 실시가 해충증뿐만 아니라 편충증에 대한 이제 선충류 기생충 질환의 예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요충증, 다음 구충증, 동양모양선충, 말레이 사상충, 마지막 아니사키증이 있어요. 아니사키증이 좀 전에 나왔었죠. 4번. 그죠? 이거는 해산요리는 두 종류 생식을 금하고요. 특히 해산요리는 두 종류는 가열하거나 냉동 처리하면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요. 본세 8장의 10번 유생파트의 768쪽과 기출뽀개기 8장의 1139쪽 문제 180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문제 19번은요. 좀 전에 앞서서는 노인복지법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19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출제됐어요.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서 가장 옳은 것은 3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보험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요. 현재 출제가 여러 번 빈출 나왔던 부분이에요. 현재 2023년 6월 10일자 지방수탁의 보건행정의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자, 지시기를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법 7조에 2항이 출제됐었죠.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사업의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다라고 명시됐다라고 해서 첫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출처는요. 공주보험 기본서 3장의 342쪽 기출문제 보기 3장의 527쪽에 문제 149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0번 질문을 보시면요. 20번의 의료, 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요, 약칭으로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서울시 의기지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먼저 1항에서 시설 중심의 돌봄을 확대하여 이 부분이 틀렸어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항과 3항을 연결한다면 의료, 요양 돌봄을 끝에 중간에 틀렸거든요. 각각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부분 틀렸어요. 세 번째, 의료, 요양 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예요. 각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번이 맞고요. 네 번째가 복지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중시하는 이 부분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옳은 정답은요. 3번이고 해설 좀 봐주시면 이거는 아무리 몰랐더라도 시사적인 문제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용어만 잘 유추해 보시면 잘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거예요.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이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전에 4항에 나왔었죠. 이 법은요. 제1조의 법률의 목적이 있어요. 의료, 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을 그죠?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언더라인 쳐놨었죠? 네. 제1조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의 돌봄의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대한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점을 목적한다 했었죠. 이 내용에서 마지막 주 이 내용은 간호직에서 전공의 지역사회 간호의 과목에 나오는 지역사회 통합의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지식에서 지역사회 통합의 돌봄 커뮤니티 케어는요. 그래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나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사례관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노인, 의료, 돌봄의 통합 지원의 시범사업이 시됐고요. 2024년 3월 26일에는 의료, 요양 등의 지역의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좀 전에 말씀했죠. 약칙으로 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시행일자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요, 제가 출처는요, 제 빅마마 기본서 지역사회 간호 기본서 6장에서 나오거든요. 6장에 435조. 출처는요, 말 그대로 적중이 2026년 지역사회 간호 기출문제 뽀개기 나오거든요. 기출문제 뽀개기. 그래서 6장에 664쪽에 문제 66번에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문제는 아무리 몰랐더라도 이제 의기직의 공중보건쌤들은요, 상식선에서 시사 문제로 풀 수 있었을까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서울시 의료기술 공중보건의 4레벨에 대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그동안 민경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